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연이틀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오늘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합참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포착했고요. 비행거리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네. 속도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안에 떨어졌고요.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이 탐지한 ICBM의 최고 고도와 비행거리, 비행시간, 낙하지점 등을 고려하면 사거리가 15,000km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미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번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 3일에 발사했다가 실패한 화성 17형과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탄두부가 비행 중에 추력이 약해서 실패했지만 오늘 발사한 ICBM은 2단 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 비행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2단 분리까지 성공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최종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분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죠.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있었던 도어 스태핑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동남아 순방 후에 첫 출근길 약식 회견이었는데요. 자,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선택적 언론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취재진이 했고 윤 대통령은 자유롭게 비판하시길 바란다. 자신은 열려 있다. 이런 네.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건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다라면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배제한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대답이 너무 거창해서 놀랐습니다. 네.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 아주 솔직하고 간단하게 그냥 MBC가 싫어서 그렇다라고 했으면은 아주 명확했을 텐데 헌법 수호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은 충분히 예견이 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준비를 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법수호라는 것이 왜 이 거창한 담론을 왜 꺼내냐면은 이어서 한 말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 기둥이다. 흔히 언론을 제4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책임이 중요하다. 그런데 MBC가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이간질하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은 언론의 자유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다. 이건 물론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언론까지 특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사실 이 두 가지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 대한 관련 법들이 주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또 방송법 이런 데서 규정이 돼 있는데. 보면 이제 앞서서 언론의 자유, 독립 보장한다라고 항상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또 방송의 편성의 자유, 독립을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은 이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언론 그리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네. 여기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여야 한다.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표명을 한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실과 MBC와의 싸움이 너무 수준 낮은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는 사람들은 무척 피곤할
따릅니다. 네. 이런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뭐 추은호 해설위원이 얘기했듯이 MBC가 싫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했고 악의적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뒤에 회견 뒤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 사이에 말싸움이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서 오늘 보도가 많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약식 회견을 끝나고 퇴장할 때 MBC 기자가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정 비서관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라고 제지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 간의 감정 싸움이 네. 이제 벌어졌는데 MBC 기자가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라고 반발하자 이제 이기정 비서관은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MBC 기자는 그럼 질문도 못하냐? 질문하라고 단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말꼬리는 오히려 비서관님이 잡았는데 뭐가 악의적인 거냐라고 반발했고 여기서 이제 말 조심해라. 아니다. 보도를 잘해라.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MBC 기자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다.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영상이 있는데 왜 다 부정하느냐. 증거를 내놓아라. 분석한 거 있다고 했는데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자. 이제 이 비서관이 아직도 그러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MBC 기자가 아직도 그러면 여기가 군사정권입니까? 라고 또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독재적으로 한다.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다라면서 MBC 기자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거칠었고 감정적인 설전이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서 다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 두 사람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굳이 나서서 기자들 상대로 이렇게 언성 싸움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자들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가는데 질문하는 것이 뭐 어떠느냐 대답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서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기자랑 말싸움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 눈여겨본 대목이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 뭐냐면은 군사정권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MBC 기자가 군사정권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고 근데 이 표현이 오늘 또 다른 데서 등장하거든요.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부실장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이제 향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군사정권보다 못한 더한 검찰정권의 네. 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군사정권이라는 표현이 MBC 기자가 한 번 정진상 부실장이 한 번 이렇게 썼는데 뭐 교감이 있었나요?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자신 혹은 자신의 집단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이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MBC 기자가 보니까 이제 젊은 기자이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 상황 이런 걸 경험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진상 부실장을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젊은 시절에 뭐 산호맹 활동도 하고 네. 뭐 이래서 대학생 시절 노태우 정부는 아마 겪어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도 군사정권 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뭐 본인들의 의도는 알겠지만은 정확한 표현일까? 하여튼 개운치는 않습니다. 예. 아까 이제 답변을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제 도어 스태핑의 기존 취지가 언론과 이제 계속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불편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고 말을 돌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MBC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요. 또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 매체 기자들 따로 불러서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개인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한 기자가 공적인 공간이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되묻자 이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불편한 질문을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 기자 불러서 면담한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적 만남이었다고 표현하지만은 전용기에서 누구를 특정 언론사를 만나서 한다는 거 이건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 표현대로 하면 물 먹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배제된 기자들의 그 생각을 표현하면 굉장히 이거는 기분 나쁜 일들이거든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서서
전용기라는 공간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귀국 후에 일과 중이라든가 대통령이 일과 후에 뭐 관저에서 만나든 이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게 만나는 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코멘트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각계각층 인사 만나는 거는 권장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용기 기자들이 보는 데서 노출이 쉽게 되는 데서 이렇게 특정 기자들을 만나는 것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불편한 질문에 도어 스태핑 이런 데서 대답하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자는 어떤 질문이든지 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받은 사람은 뭐 대답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원하지 않는 대답에 대해서는 피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드시 모두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균형 있게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었냐, MBC 보도 뭐가 악의적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뭐가 악의적이었는지 반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내서 반박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총 10가지로 번호를 붙여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그래도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한 점. 두 번째, 대통령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한 것. 세 번째, MBC 미국 특파원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한 점. 네 번째, 당시 미 국무부가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라고 회신했지만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 다섯 번째, MBC가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거짓말한 것. 또 여섯 번째,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일곱 번째,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여덟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방송을 하면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아홉 번째, MBC의 가짜뉴스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광우병 관련 보도나 조국 수호 집회 관련 보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관련 보도 등의 가짜뉴스를 연이어 한 점. 또 열 번째, 이에 대해서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인 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오늘 이제 기자의 그 질문에 어떤 방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한데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정면 대응한 것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과 MBC의 싸움 저는 누구 손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일단 권력과 언론의 갈등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특히 권력 교체기에는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항상 일어났고 그걸 보는 그 국민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벌어지는 싸움이 양자의 싸움이 수준 이하의 난타전이기 때문에 더 염증이 더 한 것 같습니다. 권력은 미운 언론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길들이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항상 취했고 반면에 권력을 싫어하는 언론은 뭐 공정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넘어서서 왜곡과 선동에 가까운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 이런 권력 교체기마다 이런 수준 낮은 그 싸움을 보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네. 서로 좀 쿨하게 대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우에도 대통령실이 그냥 언론 관련 법에 따라서 언론 중재 신청을 하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 더 나가서 불만이 있으면은 뭐 정정보도 반론 청구 또 아니면 소송 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떤가 서로 네. 감정 싸움은 좀 삭히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면 대응은 좀 부적절하다. 네. 정치권에서 뭐 흔히 금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는 있을 텐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서로 상대를 공격한다. 이거 수준 이하라는 뭐 추노 해설위원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만은 없겠죠. 언젠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여야에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오늘 바로 명단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에 특위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특위위원장으로는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간사로는 김교흥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특위위원 살펴보면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조특위에서 야권위원 11명 자리 중에 9명분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고요. 나머지는 정의당 1명, 또 기본소득당 1명으로 야 3당 공조로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기다려왔던 만큼 바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국정조사 수순에 돌입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각 교섭단체하고 정당에 21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민주당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은 특위위원이 모두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원 비율로 이렇게 선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9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7명 네.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2명 이렇게 되는데 정의당이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이렇게 올려서 18명이 됩니다. 일단 국정조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회의장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에 보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할지 상임위를 지정을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김진표 의장이 특위로 하기로 하고 이제 결정을 내고 특위 명단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특위를 구성할 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으로 의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절차가 뭐냐면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서 되면은 어떻게 활동할지, 얼마 기한을 정해서 활동할지, 네. 조사 대상은 어떻게 할지, 또 증인 참고인은 어떻게 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나열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날이 24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은 24일까지는 국정조사 이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여기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전히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 변한 게 없죠? 네, 조호영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에서 변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수사 일단 진행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국정조사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면을 두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면서 여지를 좀 두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내 일부 위원들은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낫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결국 국정조사에 참여하게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조금 이르고요. 예측하기 좀 이르고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2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명단 제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는 경찰 수사에 따른 진상규명이 먼저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정조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전혀 변함이 없는 사이거든요. 네. 주말 사이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문제는 명단 제출하지 않더라도 야권만으로 특위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문 발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막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만으로 국정조사는 시작은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과거에 보면은 국정조사는 한쪽만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한쪽만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민주당도 상당히 이 부분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도 부담이죠. 국민의 공분, 국민의 관심이 큰데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국민의힘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이 너무 24일을 못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두 주 더 늦게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너무 숨지 말고 경찰 상대로 중간 수사 발표라도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국민의 공분이 큰 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보다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국정조사는 여야가 모두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지 진상규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여야가 좀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야당은 24일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면은 대통령실 뭐 리모델링 관련한 의혹 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과 관련한 의혹 뭐 이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건진법사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증인 채택 이거 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야당 단독으로 필요한 증인들을 채택을 할 수는 있죠. 그럼 물론 증인들이 청문회 출석 안 하면은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면 것으로 해서 진상규명이 목적이지. 네. 이건 그 청문회에 참석 안 한 사람 고발이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야 두 바퀴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권만이 참석하는 국정조사는 성토회장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더 협상을 하고 시작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24일을 너무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진표 의장이 오는 월요일이죠. 24일 특별위원회 후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여야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말을 거치면서 당내 의견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